바다는 정치, 경제, 문화 등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끼쳐왔는데요.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광물 자원이 해수와 해저에 많이 있어 향후에도 인간과 바다는 밀접한 관계를 이어갈 것입니다. 바다와 인류의 이야기는 화폐에도 담겨 있는데요. 경제와 인간을 탐구하는 경제인문학 지식쇼 복카데미. 오늘은 화폐를 통해 바다에 얽힌 이야기를 해주실 한영준 기자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역사 스토리텔러 두 선생이자 파이낸셜 뉴스 소속 기자로 활동하고 있는 한영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바다라는 주제라서 그런지 오늘 조사형님도 약간 바다색 옷을 입고 오신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약간 하늘색으로 맞춰봤는데 네네. 기자님 오늘 약간 해초... 바다 하면 전 세계의 아름다운 바다들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요. 자국의 아름다운 풍경을 화폐에 담은 나라들이 있다고요? 아무래도 바다를 접하고 있는 나라들의 경우에는 이름난 관광지라든지 아니면 휴양지의 바다를 자신들의 화폐에 이렇게 자주 이용하곤 하는데요. 카리브해 작은 섬나라 자메이카 같은 경우는 $50 지폐의 닥터스 케이브 해변을 넣기도 했고요. 해안선의 길이가 무려 3,444km에 달하는 이 베트남 같은 경우는요. 20만 동의 지폐에 유네스코 자연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된 하롱베이 풍경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홍콩의 $20에 새겨진 리펄스베이, 그리고 남태평양에 있는 통가의 백피안가에 새겨진 바바오 제도도 굉장히 아름답다고 할 수가 있죠. 바바우 제도에 가면 희귀한 해양동물을 볼 수 있다고도 하던데요. 바바오 제도 같은 경우는 다이버들의 천국으로 불릴 만큼 천혜의 바다를 갖고 있는데요. 7월부터 9월 말쯤에는 이제 혹등고래가 새끼를 낳으러 이곳으로 옵니다. 그래서 운이 좋으면은 정말 말 그대로 집채만한 혹등고래가 새끼를 낳고 기르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혹등고래가 지금 멸종위기 동물이라서 쉽게 눈에 띄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통가 이피안가 지폐에서 혹등고래를 언제든지 볼 수 있다고 하네요. 그럼 통가와 같이 멸종위기 동물을 화폐에 담은 나라들이 또 있나요? 제가 퀴즈를 한번 내려고 하는데요. 해양동물 중에 땡땡땡땡은 모든 종이 멸종 위기종이다 라고 하는데 그 땡땡땡땡은 뭘까요? 글쎄요. 바다표범? 바다, 비슷합니다. 바다? 거북? 네, 정답입니다. 이 바다거북 같은 경우는요, 모든 종이 멸종 위기종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이 멸종 위기종인 바다거북을 지폐에 새긴 나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브라질의 2리라라든지 쿠웨이트의 2분의 1리라에 새겨진 메부리 바다거북 등등. 쿠웨이트 같은 경우는 화폐 디나르의 가치가 굉장히 높아요. 한 1디나르에 3,000~4,000원 정도가 돼서 2분의 1 디나르, 4분의 1 디나르가 있다고 하는데 그건 참고로 알아주시고요. 그리고 코모로의 1만 프랑, 그리고 아루바의 5플로린에 새겨진 푸른 바다 거북 등등이 모두가 멸종 위기종입니다. 그런 나중에는 이런 동물들을 화폐에서만 볼 수 있게 될까 봐 또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바다와 얽힌 역사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요. 15세기 신항로 개척사를 화폐에 담은 나라들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신항로 개척과 관련된 역사적인 배경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퀴즈입니다. 떨리네요. 유럽의 신항로 개척이 시작이 된 것은 땡땡 때문이다. 그래서 이 땡땡은 뭘까요? 소금? 네, 비슷합니다. 정답은 이제 후추 이야기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지금이야 이제 널리고 널린 게 후추지만 이 15세기 당시에는 후추는 생강, 차, 비단 등과 함께 동방에서 온 사치품이었습니다. 후추와 같은 향신료의 생산지는요, 인도 그리고 이제 동남아시아 등지였는데요. 이 인도에서 유럽까지는 주로 중동, 서아시아와 북아프리카를 통해야 했죠. 그 중간에 있는 상인들을 항상 거쳐야 했기 때문에 그 가치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무게로 따지다 보면은 금값에 버금갈 정도로 정말 부유한 이들만, 귀족들만 먹을 수 있는 그런 사치품스러운 향신료였죠. 그런데 이 오스만 제국이 지중해 일대를 장악하면서 인도로 가는 육로, 해로, 무역로가 완전히 다 장악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럽인들 같은 경우는 뭔가 이제 돌파구가 필요했죠. 그 돌파구가 뭐냐? 인도랑 직거래를 하자. 우리가 직접 인도로 가자라고 하면서 신항로 개척이 이루어진 겁니다. 후추가 결국 유럽을 움직이게 한 셈이네요. 네, 그렇죠. 신항로 개척하면 떠오르는 인물 한 명 계시지 않나요?
콜럼버스죠. 그렇습니다.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인데요. 엘살바도르 50클론의 주인공이기도 하고요. 남미의 나라 콜롬비아의 어원이 된 인물 바로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를 빼놓고 이 신항로 개척사를 이야기할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콜럼버스가 유럽과 인도의 거리를 지금 실제 거리보다 굉장히 짧다고 봤습니다. 지금의 항해술로도 충분히 유럽에서 인도를 갈 수 있다 라고 주장을 하면서 유럽의 많은 나라들을 돌아다니면서 설득을 했습니다. 우리는 갈 수 있으니까 지원을 해달라고. 그런데 결국에는 거절을 당하다가 콜럼버스에게 유일하게 지원을 해준 인물이 있었는데 그게 스페인 왕국의 이사벨 여왕이었습니다. 그 이사벨 여왕이 결국에는 콜럼버스를 지원을 했고 그렇게 인도를 찾아 대서양을 떠난 콜럼버스가 1492년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을 했죠. 그런데 안타깝다고 말을 해야 될까요? 콜럼버스는 자신이 도착한 곳이 죽을 때까지도 인도였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 당시에 콜럼버스가 발견한 건 결국 인도가 아니라 아메리카 대륙이었던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인도를 향하는 직항로를 가장 먼저 발견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사실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것도 정말 이 인물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주장이 굉장히 많은데요. 포르투갈의 항해 왕이라고 불리는 엘니크, 그러니까 저는 주로 엔리케 왕자라고 하는데 엔히크 왕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포르투갈의 옛 통화인 일만 에스쿠도에 새겨진 인물이기도 한데 포르투갈 같은 경우에는 당시 지금도 그렇지만 이베리아 반도의 끝에 유럽의 가장 서쪽 끝에 치우쳐져 있는 당시로 봐도 굉장히 작은 유럽의 변방 국가에 불과했거든요. 그런데 포르투갈 입장에서는 동쪽에 있는 강대국들로 진출하기가 어렵다 보니 그럴 거면 아예 서쪽으로 눈을 돌려서 우리는 육지가 아니라 바다로 나아가자라고 해서 천문, 지리, 선박 전문가들을 잔뜩 모아서 먼 바다로 항해할 수 있는 배, 항해술을 개발하자. 그렇게 해서 나온 게 바로 대항해 시대를 연 범선, 카라벨 선인데요. 지중해의 변방 국가인 포르투갈을 대항해 시대를 주도한 포르투갈 제국으로 만든 이 카라벨선은요. 포르투갈의 옛 화폐인 일만 에스쿠도 앞면에도 새겨져 있습니다. 그럼 포르투갈의 에니크 왕자가 생각했던 신항로는 어쨌든 아프리카를 돌아서 인도로 가는 항로였던 거죠. 그렇죠. 그럼 얼마나 걸려서 인도에 도착했던 건가요? 그럼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앞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신항로 개척을 하면서 동시에 식민지를 건설해 세력을 확장해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스페인과 이 포르투갈은 아메리카와 아프리카의 식민지를 개척해서 정말 대량의 금과 은을 가져서 정말 전 유럽을 떠나서 전 세계의 경제를 지배했고요. 그리고 뭐 사탕수수 등등을 재배하려고 대농장을 운영하기도 했죠. 그리고 이 두 나라에 이어서 해양 패권을 차지했던 네덜란드와 영국 같은 경우도요. 이제 동방, 그러니까 뭐 아프리카, 아시아 등등으로 진출하려고 동인도 회사를 설립을 했는데 우리가 동인도 회사 하면은 보통 회사라고 생각을 하기 십상인데 막상 무역 독점권이라든지 그리고 해군력 등등을 바탕으로 해서 그냥 식민지를 개척하는 기지로 활용되기도 했습니다. 대항해 시대가 시작될 수 있었던 건 어떻게 보면 카라벨선과 같은 이동수단이 있었기 때문이라고도 생각이 되는데요. 네. 그렇다면 이 이전에는 어떤 배가 있었나요? 그 인도 항로가 발견되기 전까지만 해도 그 유럽 교역은 주로 지중해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지중해가 내해라고 불릴 만큼 규모가 조금 작은 바다긴 하지만은 이 바람이 굉장히 변덕스러운 바다기도 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돛만 가지고 배가 움직이기보다는 노를 저어서 움직이는 선들이 많았는데요. 대표적인 게 이제 갤리선인데요. 이 갤리선은 배 양쪽에 이렇게 노를 잔뜩 들여 넣어서 그 안에 사람이 들어가서 그 노를 젓는 방식으로 그게 주가 되어서 이제 배를 움직이는 그런 배였습니다. 그럼 이런 갤리선도 화폐에서 볼 수 있나요? 네, 키프로스의 20파운드에 있는 고대 그리스 상선
이 키레니아선이 바로 갤리선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노르웨이 화폐 100크로네의 바이킹선이 나오거든요. 요게 이제 8세기에서 11세기 무렵에 어떻게 보면 바이킹이라고 불리던 노르만족들이 타고 다니던 배였습니다. 북해라든지 북유럽의 바다는 굉장히 차가워서 겨울에는 얼기까지 하거든요. 근데 그런 배를, 그런 험한 바다를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배의 끝이 굉장히 이렇게 뾰족하게 나와 있는 그런 배들로 있죠. 갤리선은 노끈이 있어야 하니까 멀리 가긴 좀 힘들었겠네요. 그렇죠. 이 갤리선이 노군들이 많이 승선을 해야 되다 보니까는 화물을 많이 실 수도 없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먼 바다를 가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엔히크 왕자가 범선을 개발을 한 거죠. 그래서 아예 노를 없애고 그 노를 끄는 노군들도 없애고 그 자리에 어떤 화물들을 잔뜩 넣을 수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그 덕분에 오히려 속도도 빨라지고 장거리 항해도 가능해졌습니다. 그 덕분에 대항해 시대가 가능하게 된 거죠. 그럼 범선은 카라벨선이 전부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포르투갈의 옛 화폐인 5,000 에스쿠도에 나오는 카라크선도 있는데요. 이 카라벨선은 삼각돛을 주로 이용했다면 이 카라크선 같은 경우는 그 이후에 바람을 받는 힘을 더 강하게 받으려고 이 사각돛이랑 삼각돛을 섞어서 사용을 했습니다. 1492년 당시에 콜럼버스가 이끌던 그 함대, 콜럼버스 군단이 타고 갔던 배가 총 3척이었거든요. 그 중에 2척, 핀타오호, 니냐호가 카라벨선이었고 그리고 산타마리아호가 카라크선이었습니다. 대항해 시대 이후에는 이런 범선이 어떻게 쓰였나요? 대항해 시대 무렵에는 이 범선이 주로 무역선으로 많이 활동을 했죠. 그런데 그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바다에서 싸우는 해전이 많아지면서 이제 전함으로 많이 활용이 되는데요. 그 대표적인 게 지브롤터에서 자체적으로 발행을 하고 있는 화폐인 지브롤터 20파운드 지폐에는 전함 빅토리아호가 나오는데 이 빅토리아호가 트라팔가르 해전에서 나폴레옹을 무찌른 그 전함으로도 유명하죠. 트라팔가 해전 이야기가 나왔으니 말인데요. 트라팔가 해전은 또 유럽의 패권을 바꾼 유명한 전투잖아요. 당시에 유럽을 석권해서 정말 뭐 전 유럽을 호령했던 나폴레옹과 그 나폴레옹과 함께 움직였던 이 스페인이 영국의 함대를 공격한 전투가 트라팔가르 해전입니다. 그런데 영국의 기함인 빅토리호를 비롯해서 전함인 테레메르호 등등 정말 뛰어난 항해술 그리고 선박 기술 등등을 활용한 영국이 이 나폴레옹을 상대로 승리를 합니다. 트라팔가 해전에서 또 다른 승리의 주역이었던 전함 테메레소호에 대한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영국 신권 20파운드에 보면 윌리엄 터너, 전함 테메레소와 증기선 그림이 있어요. 윌리엄 터너는 누구인데 영국 지폐에 등장하게 된 걸까요? 우리가 보통 지폐에 화가가 실린다는 게 참 생소하기도 하고 희한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 윌리엄 터너가 영국의 몇 안 되는 유명 화가이기도 하고 그리고 뭐 인상주의에 영향을 준 거장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 지폐 뒷면에 그려진 그림, 이 윌리엄 터너가 그린 이 그림이 영국사에서 갖는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해가 지지 않는 해양제국 영국을 만드는 데 정말 큰 공을 세운 이 테메레르 호가 산업혁명의 새로운 기술인 이 증기기관을 장착한 증기선에 예인돼서 들어오는 그 장면을 그린 20파운드 지폐에 담긴 윌리엄 터너의 역작입니다. 트라팔가르 해전에서 정말 대활약을 했던 이 테메레르 호가 전쟁이 끝나고 30여 년이 지난 1838년에 더 이상 쓸 수가 없다라고 해서 폐선이 됩니다. 그렇게 폐선이 돼서 조선소로 인양이 돼서 해체가 되는데 그 해체가 되는 과정에서 인양을 한 그 배가 또 다른 범선이 아니라 증기기관을 가진 증기선이었습니다. 1769년에 제임스 와트가 증기기관을 발명하고 산업혁명이 본격화됐다 라는 이야기는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 이후에 이제 1803년에 로버트 풀턴이 이 증기기관을 장착한 증기선을 발명을 합니다. 처음 만들었을 당시에는 이 배가 아직 약해서 금방 막 부서지고 그랬는데 나중에 1807년에 이 풀턴이 다시 제작한 증기선인 노스 리버호는 본격적으로 운항에 성공을 하면서 이제 증기선이 바다에
나서기 시작을 하고 산업혁명도 본격화됐다라고 할 수가 있죠. 증기선의 시대가 열리면서 이 대항해 시대에서 이 산업혁명의 시대로 옮겨가고요. 화폐를 통해 신항로 개척부터 산업혁명까지 역사에서 중요한 순간을 다 엿볼 수 있다는 게 신기하네요. 기자님 오늘 어떠셨나요? 제가 뭐 역사를 참 좋아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그리고 경제부 기자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화폐 역사를 상징하고 있는 이 화폐 박물관에서 화폐 이야기, 역사 이야기를 함께 할 수 있어서 어떻게 보면 저 개인적으로 참 영광스러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영광입니다. 오늘 세계의 다양한 화폐들 속에 있는 바다와 또 그에 얽힌 역사 이야기를 나눠보았는데요. 한영준 기자님, 오늘 유익한 시간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복화데미는 여러분의 경제인문학 지식을 넓혀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시간도 기대해주세요.